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은 15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배당에 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볼 텐데요. 배당은 경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배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시고 실제 사례로 배당도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배당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당의 중요성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는 여러분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될 보증금을 말하는데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죠.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다 받느냐 못 받느냐 그 판단하는 것도 역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배당을 얼마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명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배당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배당은 무익료나 입찰가를 산정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배당의 순서를 한 번 더 읊어보면 첫 번째가 경매 비용이죠. 두 번째가 소액 임차인.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이고요. 세 번째가 당해세죠. 대체로 금액이 적으니까 무시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건저당이나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건, 그리고 압류된 조세, 이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 채권, 공과금 채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당을 배우는 것은 임차인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소액일 배당 받느냐 또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느냐, 특히 이러한 임차인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때 과연 임차인들이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수가 이러한 임금이 예상치 않은 임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 또는 예상치 못했던 이 압류조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 간혹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인수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임금 채권 조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금액이나 법정기일을 몰라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낙찰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이 중요한 것은 물건과 채권 간의 배당을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건이 앞에 있고 그 뒤에는 다른 물건이나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물건은 항상 앞에 있는 물건 권리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항상 먼저 배당을 받죠.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데, 만약에 채권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채권이나 물건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항상 안분해서 배당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분배당, 평등배당. 간혹은 채권과 물건과 이렇게 채권이 섞여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앞에 채권이 있으니까 안분배당을 하고, 그러면 각자의 권리에 배당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이 물건은 채권보다 앞서니까 이렇게 흡수하는
두 단계의 배당 계산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그 등기부가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의 토지의 건저당이 빠르고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있고 또 건물의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순서가 말소기준권리가 이렇게 각자 다를 경우 주택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비율로 따로 나누어서 배당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다섯 번째가 되나요?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올려줬을 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올려준 것은 대항력이 없다. 역시 사례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현재 보증금이 4,500인데 원래는 3,000이었고 나중에 1,500을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올려줬다면 이 3,000만 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올려준 1,500은 대항력이 없다. 역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가구에 많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차인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구에 10개의 호수가 있는데 10개의 호수가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14개 세대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너 개 이상은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들은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의 가족이거나 실제 점유를 안 하는 세대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대항력이 없는 가짜의 임차인을 입찰하기 전에 미리 찾으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가구는 위장의 임차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배당이는 배당배제하고 같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배당배제. 배당을 하는 날 반드시 채권자가 배당 법정에 참석해서 구두로 배당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채권자는 법원의 배당표를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당이의는 구두로 법원에 제기를 하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그 부분은 배당되지 않고 보류가 된다고 그랬죠. 구두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 완전하게 이것이 배당이의가 되는 것이죠. 소송이 제기되면 보류했던 배당금은 법원에서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만 다시 배당이 실시되는 거죠. 배당이의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가 있을 때는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낙찰자는 이 임차인을 명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이의가 들어왔다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이 확정돼야만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여러 달 동안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역시 이 사례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구리시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2006년에 4억 7백에 감정이 되고 3억 4,8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토지가 한 필지로 나오네요. 건물은 지하 없이 1층, 2층, 3층, 방이 7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도 모두 낙찰 경매에 포함이 됐네요. 임차인과 등기부를 먼저 볼까요?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02년도에 건저당이 되어 있고요. 신한은행인데 건물은 2003년도에 건저당이 되어 있네요. 내용이 좀 다른데 그런데 1순위가 같은 신한은행이니까 특별히 나눠서 배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 건물 등기부상 2003년 10월 24일 건저당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배당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것을 토지와 만약에 건물로 나눈다면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선순위가 다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원칙대로 나눈다면 전체적인 감정가 4억 7백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게 2억 3,400. 제가 계산해 보니까 57%가 나오네요. 건물은 43%가 되겠죠. 그러면 낙찰가를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배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또 볼까요? 2003년 10월에 구리니까 4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1,600이 먼저 배당이 되는데 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신청했네요. 그렇다면 소액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3억 4,800입니다. 3억 4,800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면 아까 토지 쪽에 57%가 간다 그랬는데 그 57%를 신한은행에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면 여기도 날짜는 다르지만 같은 채권이죠. 나머지 첫 번째 신한은행에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과 다시 두 번째 건저당, 세 번째 건저당 이렇게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지에 먼저 이렇게 6,500을 배당한 것은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 신한은행에 배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을 따져봐야 되겠죠. 박 씨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 장 씨는 2003년 7월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건저당은 2004년 1월이 되니까 여기서는 박 씨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세 번째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겠네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다른 건저당권자가 받게 될 텐데 낙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에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등기부상에 누가 받든 못 받든 모두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은 없지만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두 대항력 있는 박 씨는 모두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소액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할 때 다소 애로가 있거나 이사 비용 정도가 추가로 지출되겠죠. 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남 통영시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그렇게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109평방미터의 건물이 있고요. 2006년도에 1억 200에 감정이 되고 6,7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대지가 있고요. 건물은 1층, 2층, 방이 5개로 나와 있네요. 제시외 건물도 포함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임차인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토지 등기부를 봐야 되겠는데 토지 등기부를 보지 말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네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내용이 같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에는 건전한 가압류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전세권만 있네요. 그리고 임차인 전세권 설정한 두 임차인이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낙찰 대금을 두 사람의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배당할 건가? 보통의 임차인이면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전세권은 임차인과 다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건물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토지에 있어서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권자가 토지 건물 전체적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토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결국 토지 등기부를 봐야 되겠네요. 등기부가 무척 높게 떠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대로 건물 등기부상의 전세권자는 토지 등기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배당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낙찰가가 6,700이었습니다. 6,700 중에서 경매 비용을 200 제하면 6,500만 원을 배당을 해보죠. 이 지역이 경남 통영시니까 3천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 1,200이 배당이 됩니다. 3천 이하 1,200.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박 씨가 있죠. 장 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씨에게 1순위로 1,200이 배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토지 건물 모두 배당을 받는데 전세권자는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고 여기서 전세권자 장 씨가 임차인으로서 확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을 받았다면 전체적으로 배당을 받을 텐데 장 씨가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 씨는 토지 건물 전체에서 배당을 받고 장 씨는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건물의 비율로 나눠야 되겠다는 거죠. 1,200을 배당받고 6,500에서 나머지 남은 5,300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토지가 51, 건물이 49%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본 대로 감정가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5,300이 토지의 51%면
토지가 2,704만원, 건물은 2,598만원이 나오네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장씨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날짜가 2004년 3월 29일. 그런데 박 씨는 2004년 3월 29일 날 전입하긴 했는데 배당받는 날짜는 3월 30일이 되죠. 전입일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는데 여기서는 못 받죠. 전세권자가 확정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건물에서만 장 씨가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장 씨는 2,598만 원을 받으면 3,500에 있어서 모자라죠. 3,500에 있어서 2,598만 원이 모자라죠.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9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902만 원이 결국 인수가 됩니다. 왜 인수이냐?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못 받더라도 이 전세권은 지워지는데 임차인으로서 먼저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902만 원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쪽은 누가 가져가느냐? 박 씨가 가져가는데 이미 1,200 소액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1,500만 배당받으면 됩니다. 2,700에서 1,500이 박 씨에게 가고 남는 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가게 됩니다. 임차인이나 권리가 아주 단순한데도 계산은 복잡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이 사건은 주택인데 임차인들이 전세권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등기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배당받는 순서는 일단 소액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는데 박 씨는 2004년 3월 30일 여기는 확정이 없어서 배당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장 씨가 먼저 2004년 3월 29일에 배당받습니다. 근데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죠. 여기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서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액이 나간 이후에 토지 건물로 분리하고 건물에서는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인수가 되는 거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박 씨가 1,200만 원 소액받고 나머지 1,500을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은 그 이후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대전에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네요. 2006년에 5억 490에 감정이 되고 한번 낙찰되었다가 포기하고 재경매에서 2억 19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래쪽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다르니까 이 금액을 아예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가 31%, 건물이 69%의 금액비가 됩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건물 등기부에 말소기준 권리는 2003년 6월에 건저당이고 토지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는 2000년 6월입니다. 같은 은행이긴 하지만 2000년에 이미 설정된 건저당이 있으니까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 소액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에서 배당을 받지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토지에 건저당이 먼저 되어 있을 때는 토지에서 소액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낙찰된 금액에서 종전에 포기한 금액을 더하고 경매 비용을 빼야 되겠죠. 이 금액 중에서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거죠. 이 비율이 31대 69. 그래서 토지에 배분된 금액은 국민은행의 건저당에 배당되고 건물은 임차인과 건물 등기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건물에 배분되는 금액의 2분의 1을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액 임차인을 한번 볼까요? 건물 등기부상 2003년도에 건저당이니까 대전은 3,500 이하의 임차인에게 1,400이 배당이 돼야 되겠죠. 근데 1,400을 받아야 될 임차인이 아주 많습니다. 총 12명입니다. 12명에게 1,400을 모두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낙찰가를 가지고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 아까 낙찰된 금액이 2억 190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한 금액 2,474만 원을 더하고 경매 비용을 제가 볼 때는 한 400여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2,200을 해당하는 금액인데 토지의 31%, 건물이 69%. 그래서 토지는 그대로 국민은행에 대략 6천여만 원이 국민은행에 배당되고 69%는 1억 5,320인데 이것은 건물로 배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에게 2분의 1이 배당됩니다. 그 금액이 7,660이죠. 그러니까 1,400씩 12명에게 나눠줄 금액이 안 되니까 이 금액을 12명에게 나눠주면 한 가구당 소액 보증금이 640 정도 배당이 됩니다. 나머지 남은 7,660을 이제 우선 변제권과 나머지 건물 등기 권리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을 보면 총 보증금이 3억 7천여만 원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있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금액이 9,055만 원이 나옵니다. 대항력 없는 사람을 모두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대략 2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어도 소액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배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거를 그대로 빼면 되지 않고 여기에 소액은 먼저 지급돼야 되는 거니까 소액은 다시 보태줘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서 소액을 받는 사람이 2,400. 결국 3억 400이라는 돈이 임차인에게 꼭 배당되어야 될 돈이라는 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 나가야 될 임차인. 아까 건물에 배분될 금액이 7,66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금액이 배분이 되어야 되니까 모자라는 돈 2억 4천 정도가 2억 2천 되네요. 2억 2,700만 원 정도가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금액 2억 190에 2억 2천이라는 돈을 별도로 인수해야 된다면 이 집을 4억 3천 정도의 산 셈이 됩니다. 보시죠. 5억짜리를 4억 3천에 샀다면 이 감정가가 대체적으로 정확하다고 봤다면 이러한 큰 집을 많은 가구의 숫자를 4억 3천에 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들어가서 수리할 문제,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3억 5천 정도에 받아야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의 매입가를 전체 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사야 된다는 게 제 나름대로의 경험상 기준입니다. 4억에 낙찰받고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4억 3천, 4천, 5천이 되는데 이것을 임대 놨을 때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을 때 임대 보증금으로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셔야 특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그 비디오나 여러분들이 보는 TV의 화면을 되돌려서 두세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배당하실 때 토지 저당 시점에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었다면 소액 임차인은 토지의 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습니다. 종전에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포기한 사람의 입찰 보증금도 낙찰 대금과 함께 배당할 금액에 포함됩니다.